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오늘은 샌드박스 토큰, 이 메타버스 세계의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샌드박스가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죠. 특히 그 디지털 자산 기반 경제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접근법이랑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샌드박스가 그리는 그림이랑 예를 들면 실물 자산 기반 모델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면 좋겠네요.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샌드박스의 시작부터 따라가 봐야겠죠. 2012년에 모바일 게임으로 출발했다는 게 좀 의외이기도 하고요. 네, 그쵸. 그냥 평범한 2D 픽셀 게임이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바뀐 게 2018년이에요. 아, 그때 애니모카 브랜지가 개발사를 인수했죠. 네, 맞아요. 픽서월이라는 개발사를 인수하고 애니모카 공동 창립자인 야트시우가 주도해서 이걸 블록체인 기반의 웹3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지금의 메타버스 형태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죠. 그럼 그 전환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을까요? 기존 게임이랑 완전 달라진 점이요. 바로 2020년에 자체 토큰 샌드가 나온 겁니다.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으로요. 아, 토큰 발행? 네, 기존에도 사용자가 컨텐츠를 만드는 UGC 모델은 있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을 딱 붙인 거죠. 사용자가 만든 것에 대한 진짜 소유권을 주고 이걸로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소유권과 경제 시스템. 랜드라는 디지털 토지 개념도 그때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 랜드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막 확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 경제 시스템의 뼈대, 그러니까 토크노믹스, 이건 어떻게 설계됐나요? 샌드 토큰은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중요해요. 총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0억 개. 30억 개요. 더 이상 안 늘어나는. 네, 딱 거기까지. 디지털 부동산인 랜드도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요. 약 16만 6천 개 정도. 이런 희소성이 가치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초기 투자 물량 같은 게 좀 풀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2025년 현재 시점에서는 초기에 배분됐던 물량들이 시장에 좀 유통되기 시작해서 그게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아, 가격 얘기 나와서 말인데 2021년에 그 메타버스 열풍 불 때 샌드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랬죠. 개당 $8 넘게 치솟기도 했으니까요. 완전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 와, 근데 그 뒤로 시장 전체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뭐랄까 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 샌드 토큰은 그냥 사고 파는 용도 외에는 없나요? 플랫폼 안에서는 어떻게 쓰여요? 아니요, 그게 핵심이죠. 플랫폼 안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게임 입장료 같은 수수료를 낼 때 쓰이고요. 또 이걸 맡겨두면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스테이킹 보상도 있군요. 네, 그리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건데 DAO, 그러니까 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운영에 참여할 때 투표권처럼 사용됩니다. 커뮤니티가 직접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점점 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실제 사용 사례를 좀 더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건 역시 랜드를 활용하는 거겠죠. 네, 맞아요. 랜드를 사서 거기다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거나 이벤트 공간 아니면 브랜드 홍보관 같은 걸 짓는 거죠. 브랜드 홍보관이요? 어떤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나요? 오, 꽤 많아요. 아디다스, 스눕독, 워너뮤직그룹 같은 유명 브랜드나 IP들이 이미 샌드박스 안에 자리를 잡고 활동하고 있죠. 와, 진짜 유명한 곳들이 많네요.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 만드는 걸 되게 강조하던데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게 샌드박스의 또 다른 큰 축인데요. 사용자들이 쉽게 창작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해요. 툴이요? 어떤? 복셀이라는 걸로는 3D 복셀 에셋, 그러니까 레고 블록 같은 걸로 캐릭터나 아이템을 만들 수 있고요. 게임 메이커로는 코딩을 전혀 몰라도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코딩 없이 게임 제작이요? 그건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창작물은 NFT로 발행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사고 팔 수도 있고요. 아, 자기가 만든 걸 NFT로 팔 수 있다. 네. 그래서 2024년에는 아예 1억 샌드 규모의 게임 메이커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창작자들을 더 지원하겠다고 나섰죠. 창작자 생태계에 투자를 많이 하는군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주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18년에 웹3로 전환 선언하고 2020년에 샌드 토큰 나오고 2021년에 메타버스 붐 타고 파트너십 늘고 가격도 최고 찍고 네. 그러다가 2022년, 2023년에는 좀 시장 조정기를 거쳤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DAO 도입하고 2025년 현재는 창작자 지원 강화하면서
동시에 B2B 모델, 그러니까 기업 대상 사업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기업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연다거나 브랜드 전용 공간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B2B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요. 그렇군요. 샌드박스가 이렇게 디지털 자산, 가상 경험 경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다른 접근법을 가진 프로젝트랑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가야 토큰이요. 아, 나가야. 그쵸.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샌드박스가 메타버스 안에 디지털 랜드나 NFT 같은 가상자산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가야는 실물 자산, RWA라고 하죠. 네, Real World Asset. 네. 현실 세계의 부동산이나 귀금속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토큰 가치를 좀 안정시키고 이걸 결제 시스템으로 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장단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샌드박스는 아무래도 아디다스 같은 강력한 브랜드 파트너십이나 사용자들이 직접 컨텐츠 만들기 좋은 툴, UGC 툴체인이 강점이죠. 근데 단점이라면 메타버스 시장의 인기가 식거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네, 외부 시장 영향이 크겠네요. 반면에 나가야 하는 실물 자산이랑 연결돼 있으니 안정성은 더 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글로벌하게 확장되거나 실제 사용 사례가 많이 쌓인 단계는 아니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결국 샌드박스는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경제를 만들려는 거고 나가야는 현실 세계의 경제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적으로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이지만 어쩌면 나중에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오늘 내용을 종합해보면 샌드박스는 NFT 기반 메타버스와 창작자 경제라는 영역을 처음 개척한 선구자로서 DAO 도입, 창작자 펀드, B2B 확장 같은 걸 통해 계속해서 생태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디지털 세상 안에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고 또 그 소유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샌드박스의 이 실험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오늘 샌드박스를 통해서 메타버스 속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 그 생생한 요정을 따라가 본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샌드박스처럼 순수한 디지털 자산에 기반한 경제와 나가야처럼 실물 자산과 연동하려는 경제. 이 둘 중에 앞으로 웹3 시대를 어떤 모델이 더 주도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 둘이 어떻게 융합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